문화일보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탄핵도 이재명 권력 탄생도 그리 쉽진 않았을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 여당을 해산하거나 이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도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다. 이거 윤희석 전 대변인이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방금 들었잖아요. 네. 칼럼을 하필이면 한동훈 전 의원 등이 아니었다면 탄핵도 없었을 것이고 좋은 얘기 같기도 하고 얼핏 들으면 안 좋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저 부분을 굳이 읽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방점을 한동훈 요 이름을 본인이 발성했다는 거 거기서 찾아요. 예, 거의 뭐 처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동훈 전 대표와 뭔가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예.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맞춰서 오늘 부산에 가서 신년 업무 보고의 마지막 업무 보고를 부산에서 했다. 이전하니까 요즘 용산 대통령실의 용산 시대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는 것 아닙니까, 박진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처음으로 다시 브리핑을 했고요. 청와대 춘추관에 원래 기자들이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시설이 이제 이번에 성탄절 전후에서 이전 작업을 마칠 예정인데 지금 제일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그 대통령의 이른바 그 여민관 집무실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본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이제 참모들이 일하는 공간이 좀 많이 떨어져서 여민관. 예. 어떻게 보면 뭐 특정 정권을 얘기하는 게 그렇죠. 뭐 아련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약간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아예 그러니까 여민관 중심으로 이렇게 업무를 해서 참모들과 이제 즉각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점이 그 공간 문제를 좀 해결을 한 모양이죠. 원래 그게 안 됐던 게 그 여민관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본관에 대통령 집무실 뒀다는 건데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한 모양이죠. 예. 제가 청와대를 들어가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원래 여민관 집무실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그 본관 집무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고 지금 여민관 집무실 위주로 근무를 하겠다. 이게 일단 이 대통령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민관에 그 집무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서 상시 근무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민관에서 본관 가려면 그래서 뭐 자전거 타고 갔다는 얘기도 있고 차로 가야 되는 급한 보고는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차로도 갑니다. 수석들은 차 타고 가요. 그 여유가 있을 땐 좀 걸어가기도 하고 그랬겠네요. 그게 뭐 여유가 있어서라기보다 뛰어가죠. 뛰어가요. 그 청와대가 그 시절 청와대인데 그렇게 일하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문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좀 대통령 집무실이 떨어져 있어서. 합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비서동은 같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수석과 실장 또 밑에 행정관들이 서로 소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국정의 중심축인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하기 위해서 막 차로 이동해야 된다. 이건 좀 약간 넌센스예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도 본관에 2층 올라가서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또 2층을 올라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 박근혜 정부 때 한 2년 반 있었는데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비서실장이 사장 대통령이 회장 이런 느낌이에요. 비서실장 위주로 돌아가요. 뭐 전 직원 조회 이런 것도 비서실장.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만나는 것으로 뭔가 업무가 이제 그 단계까지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제 여민관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위민관이라고 그랬는데. 위민관. 여기 이제 더불어 여자를 쓰고 저희는 위할 위자를 쓰는 건데 그럼 뭐 정권 바뀌면 또 바뀔 겁니다. 그 1관이라는 데가 그나마 건물이 굉장히 신축된 편이에요. 아마 제 기억에 2000년에 완공된 걸로 아는데 다른 건물들은 한 최소한 5, 60년 됐어요. 그렇죠.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집무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상근을 하신다 비서동에서 그렇게 되면은 행정관들 이런 분들은 일할 맛이 좀 나겠죠. 대통령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긴장 하겠죠. 물론 긴장하죠. 긴장하겠죠. 긴장은 뭐 무조건 합니다. 예전처럼 본관에 있거나 그러면은 좀 긴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면요. 대통령 얼굴 안 봐도 들어가는 순간 참 그래요 분위기가 그냥 경건해져요.
자,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약속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아마 임기 마치기 전에는 세종 집무실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지금 당장 또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 국민 혈세에 들여서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아까 말씀하신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또 그렇다고 지금 세종에 다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사실 이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것 자체가 요 얘기까지 한번 들어본 다음에 또 김성환 평론가나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 하루도 청와대에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도 방송을 하다가 좀 지적을 했는데 뭐 다 좋은데 그런데 왜 용산인가 국방부 청사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의견 수렴 절차를 왜 안 거치는지 너무 급하게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비상경으로까지 이어지니까 이게 원래 다 이런 것까지 의도했던 것 아니냐는 그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그 윤석열 아마 당선인 시절에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그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한 3년 정도 됐죠? 예. 뭐 다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처음 얘기할 때는요 좀 웃으려고 그랬는데 네.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경건해져가지고 사실 그때도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옮긴다고 하면 저하고 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좀 신중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옮겨도 될 걸 왜 한 발도 안 들이겠다고 저렇게 가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쏟아졌던 보도가 왜 국방부 청사냐. 그리고 나온 게 하필이면 왜 미군 기지 바로 옆이냐. 도청 문제 얘기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사실 계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진짜 구중궁궐에 갇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몸소.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제에 관한 문제지. 이건 소통의 그렇죠. 문제는 거기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지와 시스템의 문제겠죠. 네. 예. 그래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 구중궁궐이라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아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겨서 정말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청와대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그럼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평가 가능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공간의 문제겠느냐, 의지의 문제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반박을 누가 하겠습니까? 예. 저는 용산 대통령실의 그 위치가 그 국방부 청사라는 거, 그러면 늘 출퇴근하면서 군인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국방부가 바로 옆으로 옮겨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비상경과 관련한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의 심정이 아닐까. 그 부분에서 너무너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 어떤 뭐랄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가 축적돼서 갖고 있는 이 스토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북한 무장공비들이 침투도 했었고 여기에 역대 어느 대통령이 여기서 집무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있었고 근데 용산 국방부 청사는 군인들이 일하는 곳에 갑자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간다고 하면 외국인들 왔을 때 그 스토리텔링이 과연 가능했겠느냐는 생각을 이게 결국은 3년여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다시 청와대로 가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는 사실 좀 어폐가 있죠. 왜냐면은 제왕적 권력처럼 하니까 이제 청와대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제 역대 정권의 좀 문제들을 이상하게 좀 적용을 해서 용산 이전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돌아보면은 당시에 이제 용산 이전을 할 때 피해를 많이 본 쪽이 사실 국방부였어요. 예. 많이 이제 갑자기 엉뚱한 데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시 이제 군 관계자들이 많이 토로를 했었고, 특히 이제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유가 불명확하게 용산을 이전한 상황에서 특검 조사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지만 뭔가 이제 군과 밀착하는 구조가 형성이 됐다는 예. 점, 이 점이 과연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일을 도모를 했었는가 하는 의심은 여전히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내란 특검이 뭔가 명확하게 여전히 뭐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권력의 독점 유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긴 했는데, 왜 12월 3일인지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취임 전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에 대한 설명은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만약에 종합특검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생각 좀 그렇게 들고요. 바람 갖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이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국방 그쪽으로 오랫동안 취재한 기자하고 예. 취임 한 2년 차쯤에 얘기를 나눴는데요. 군 인사를 김용현 장관이 다 하고 있다. 그 당시에 이제 경호처장이 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용현 처장의 관사가 별도로 없었는데 해병대 관사를 썼잖아요. 그게 대통령 관사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요. 관저 맞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꾸 술만 먹으면은 자꾸 그 집무실로 들어와가지고 김용현 경호처장을 자꾸 부른다는 거예요. 김 처장이 야전침에 놓고 지낸다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너 나가라 그래가지고 내몰고 거기를 경호처장 관사로 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관계들이 결국은 나중에 의존하다 보니까 계엄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저 시기상으로 보면 11월 말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해요. 그때 당 지도부하고 만났을 때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1년 전에. 네, 예. 딱 그 시기하고 맞물립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미 제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상대권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미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우리 국민들 오랜 시간 동안 겪지 않았나 싶어요. 예.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미 뭐 기자실은 춘추관으로 갔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업무 보고를 투명하게 국민 모두에게 공개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로 돌아가서도 이게 사실 불통이 가장 큰 염려였는데 소통하는 대통령, 소통하는 국정, 이 약속은 꼭 지켜주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겠지요. 알겠습니다. 국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제1야당 대표로는 사상 최초로, 그것도 역대 필리버스터 중 가장 긴 24시간을 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강제로 종료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미국 상원의원이 세운 24시간 18분인가 세계 기록은 못 깼다고 하더라고요.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가 돼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필리버스터 과정, 저희가 그 영상으로 구성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 또 소리가 있으니까 그 소리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녀오세요. 이렇게 화장실 가는 거는 그냥 다 서로 양해하는 겁니다. 장동혁 화이팅! 좀 쉬세요. 이제 쓰러지면 어떡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에 시작을 해서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끝났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한 이유인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바로 직후에 통과가 됐죠, 박진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이고 이걸 필리버스터를 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뭐 크게 그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24시간 동안 안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얘기를 참 집중해서 많이 한 것도 같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 대표가 야당 대표가 이제 이례적으로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점이 주목이 최초잖아요, 되는데, 그것도. 예. 지금 평가는 뭐 일단 내란 재판부법 추진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여론의 우려도 상당히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야당 대표로서 좀 이례적이지만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리더십을 좀 다잡는 효과는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고 당내에서도 상당히 좀 지원과 호응이 좀 있는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반대 쪽으로 보면은 또 리더십이 공격받는 가운데 뭔가 이런 대여 투쟁을 통해서 좀 난국을 돌파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이런 좀 비판도 뭐 당내에서도 좀 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좀 이따 뭐 직접 멘트도 들어보겠지만 윤석열 전 정부나 개헌 사태와의 결별이 여전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참 요원한 과제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국민들한테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고 또 얘기한 모양이죠.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한 점은 이제 그 뭐 들고 올라간 책들이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뭐 자유론이라든지 헌법학 이런 책들이 이거 보면 참 같은 책이라도 이 내용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참 시각이 다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 대학 시절에 읽었던 배웠던 그 책들이 이 정파와 진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예. 아까 이제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당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부정선거, 그다음에 헌법에 대한 위헌적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안에서 많이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선거를 부정하거나 뭐 헌법을 무시하거나 뭐 폭력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요인으로 꼽잖아요. 그럼 이제 폭력만 해도 서부지법 사태 같은 경우에 과연 저희 당이 당시에 몇몇 의원들은 적어도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환이 된단 말이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물론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처음에 말씀하신 게 계엄이 내란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다. 일반 법원의 판단과 같이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앞에 것 때문에 다 묻혀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내용적인 건 두 분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조명을 혼자 다 받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의원들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아요 앞으로. 나 혼자만 여론에 관심을 받겠다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오늘 또 정보통신망법도 또 필리버스터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이렇게 쟁점 법안이고 민주당이 올해 안에 3대 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뭐 사법 법원개혁 이거 마무리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는 민생 법안들은 사실은 여야가 합의를 하고 별 쟁점이 없고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사실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른바 정쟁에 이건 팩트잖아요. 정쟁으로 인하여 민생 법안들이 뒤로 밀리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뭐 이유를 설명하고 올해 안에 3대 개혁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사실은 민생 법안 처리 다 하고 그걸 합의하고 해도 되는데 그냥 아예 필리버스터로 우리는 그럼 시간 해봐라 아주 힘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또 국민의힘 생각 아닙니까? 일단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59박 60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저희가 발의하고 합의된 것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비난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가맹사업법 나경원 의원이 그렇습니다. 했던.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고
이게 참 원내 전략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은 하십니다만 그만큼 저희 상황이 또 절박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전혀 틈을 주지 않고 역대로 여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또 상황도 저희가 탄핵을 맞아서 정권이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질식되고 있는 거죠.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은 적어도. 그러니까 고육지책 끝에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니 뭐 정보통신망법 패스트트랙 이 필리버스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안 통과되면요. 그 다음에 민생법안 얘기할 거라고 봐요. 지금 민생법안이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그러다 게. 보니까 이게 또 진짜 그 법안들은 그냥 일괄 처리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또 오늘 민주당 원내 브리핑한 걸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는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통일교 특검 받겠다고 했으니 예. 요거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생법안으로 가서 민생법안은 좀 필리버스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내란전단 재판부법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필리버스터 중에 또 언급을 했는데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한 신문 사설을 읽은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언론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법치주의의 사망을, 사법부 독립의 붕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적하고 있는 몇 개의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1일 문화일보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탄핵도 이재명 권력 탄생도 그리 쉽진 않았을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 여당을 해산하거나 이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도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다. 이거 윤희석 전 대변인이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지금 방금 들었잖아요. 네. 칼럼을 하필이면 한동훈 전 의원 등이 아니었다면 탄핵도 없었을 것이고 좋은 얘기 같기도 하고 얼핏 들으면 안 좋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저 부분을 굳이 읽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방점을 한동훈 요 이름을 본인이 발성했다는 거 거기서 찾아요. 예, 거의 뭐 처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동훈 전 대표와 뭔가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이게 이제 분명 기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위기가 전보다는 나쁘진 않겠죠.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필리버스터 하셨다면은 저는 잘하셨다고 또 평가합니다. 내용 자체가 한동훈 전 의원 등의 도움이 없었다면 탄핵도 없었을 것이고 이재명 정부의 탄생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윤희석 전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차례 이 자리에서 한번 질문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왜 이렇게 멀어졌는지 그 비상계엄 선포하고 해제 의결 그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많이 물어봤죠. 예.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전달하면 적어도 회의나 뭐 대면에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의견 충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본인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고 장동혁 대표가 주변에 말씀하신 걸 좀 전해서 들어보면 본인이 제안하거나 어떤 의견을 냈을 때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누군가 했어요. 의견 충돌이 좀 있었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계엄 당시에 계엄 해제 의결에 장동혁 대표 참석하셨잖아요. 표결하셨잖아요. 해제해야 된다고.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것까지는 이견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제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 얘기인데 거기에서 특별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특별한 이견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확실하게 밝히셔야 될 상황이지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니 그쪽에다 물어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 얘기는 한마디로 모르겠다는 거군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예. 왜 멀어지게 됐는지. 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동훈 대표와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 물어보고 장동혁 대표에게도 한번 인터뷰할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그 박준호 의원 아까 잠깐 언급은 나왔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 나선 것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 민주당 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내부에서는 사실 이제 오늘 새벽에 예. 송호선 원내대표가 이제 아무래도 그 소속 의원들한테 새벽 5시에 좀 지금 계속 기록을 세우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으니까 좀 힘을 보태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당 내부에서는 당 대표가 정말 내란 재판부법이라는 이 논란이 많은 법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이지만 사실 당 내부에서는 지금 아까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뭐 당 대표가 굳이 필리버스터를 해서 본인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느냐라는 그런 불만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지금 장동혁 대표의 상황이 상당히 지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중도 확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뭔가 이제 방향 전환이라는 데 상당히 미흡하고 도대체 생각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비판이 사실 당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리더십이 공격받는 가운데 이런 대여 투쟁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좀 리더십을 좀 공고히 하려는 그런 개인적 목적이 더 강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당내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가 직접 나섰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해석,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아마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또 밤새워서 국무위원석에 혼자 앉아서 24시간 내내 이걸 또 지켜봤는데 아마 중간에 이 SNS를 하다 보니 셀피를 찍은 모양이죠. 자신의 모습을 찍고 글을 올리면서 이 협치가 좀 어려워진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성찰해 보았으면 하는 허망한 기대를 해봅니다. 이걸 올렸더니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장관 이거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다.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셀피를 찍고 저런 글을 올리다니 이렇게 또 발끈하고 나섰어요.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앞에 가 있었습니까? 제가 뭐 보기로 한 20명도 안 됐다 그러는 거 돌아가면서 자리를 지켰대요. 네, 저 그렇다고 대표가 얘기는 하니까. 하는데요. 예. 그리고 오죽하면 얼마나 사람이 적었으면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힘을 보태달라 이게 빨리 와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의석수가 너무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그래도 민주당처럼 백석은 많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이 있었다고 하면 장 대표를 봐서라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앉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같이 밤새우겠습니다. 근데 20명 정도 이렇게 조를 짜서 운영하는 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예,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지도 않은 의원들은 그런데 방 꼴딱 새면서 거기서 있었던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해서 그렇게 트집 잡을 일인가 이런 생각 들고요. 어디 또 사진 보니까 정성호 장관은 얘기를 안 하고 듣기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는 장면도 이렇게 사진이 또 찍혔더라고요. 쉽지가 않죠 예.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현직 장관이 있는 법안 통과 관련해서 국회에 앉아 있는 과정에서 SNS로 올리는 거는 그 전에 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저도 뭐 본 기억은 없고. 정성호 장관의 정체성이 국회의원이잖아요, 사실은. 법무부 그래도 하여튼 장관을 겸하고 있기 지금 때문에. 현직 장관.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보니까 글 내용 자체가 정치인의 글이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위한 의회 민주주의인지를 성찰해 허망한 기대를 해본다. 허망하다는 얘기는 기대 안 된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아까 박진우 의원이 이례적인 일이다. 좀 정성호 장관도 저 글은 나중에 올렸거나 뭐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처음에 야당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으니까. 장관이 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겠구나 했어요. 근데 요게 나오니까 이제 이쪽으로 묻혀버려서 저 언젠가 이 필리버스터 할 때 그 장관 안 앉아 있다고 국민의힘이 아주 발끈한 적이 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저건 꼭 소관부처 장관은 네. 항상 24시간 내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법도 아니고 이제 내란 전단 재판부 관련한 법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보여집니다. 예. 네. 내란 전단 재판부법에 이어서 아까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갔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뭐 박지원 의원이 그 간략하게 한 10초 정도 15초 정도 남았는데 말이죠. 뭐 내란 전단 재판부법 지금
통과는 됐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내란 전담 재판법 요번에 개정안은 사무분담위원회가 이제 초안을 제출하면은 원래는 이제 법원장이 해당 재판부를 임명하는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이제 해당 법원의 전체 판사 회의가 최종 의결을 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차단했다 이런 명분이 있는 건데 이 내용만 빼면은 사실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하고 큰 차이는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이 정도까지 고려했는데 알겠습니다. 사법부가 반발하겠어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